네, 요즘 각 리서치 센터 하우스들마다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시느라 좀 바쁘실 텐데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셨네요. 자, 매크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의 신중호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1년도 투자 전망, 주식 투자 전망 쉽지 않다. 언제는 쉬웠던 적은 사실 없죠. 맞습니다. 네. 쉽다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리포트 굉장히 주목받겠는데요. 네. 자, 2021년도에 투자를 결정지을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뭐 금리하고 또 달러 가치 네.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뭐 항상 2021년뿐만이 아니고 네. 올해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 금리하고 달러화가 한국 시장에는 가장 큰 키이죠. 그리고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는 주식 시장이 뭐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올해 사실 지금이 제일 어쩌면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현재를 즐겨라. 지금이 조금은 상승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한 구간, 예, 편하다는 얘기도 좀 웃기지만 어폐가 있죠, 사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희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 무슨 해였냐? 코로나. 코로나가 모든 거를 만들었던 아니면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투자 환경의 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1년은 모르겠지만 2022년은 백신이 만든 투자 환경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코로나에서 백신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코로나에서 백신으로 넘어가는 환경은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다시 여행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삶을 변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강도나 그 속도나 그 파급 효과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백신이 나왔지만 백신은 빠르면 미국은 다음 주부터 벌써 맞는다고 하는데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부럽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언제 맞출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쉽지 않다라는 개념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환경이 사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금리를 굉장히 낮춰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연준이 장기물 위주로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성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성장이 무차별하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다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내년에는 만약에 할인율이 올라간다, 백신을 맞고 미국이 이제 정상적인 활동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그렇다라는 거는 성장이 차별화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 국가, 업종, 종목별로 차별화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의 변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할인율이 잡아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거꾸로 최근에 위안화를 비롯한 한국의 원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달러화 대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인율로 설명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금리, 즉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을 이렇게 스프레드를 그려보면 그대로 위안 달러화입니다. 동일 만기 위안화하고 달러의 금리차? 예, 금리차. 금리차가 지금 마이너스 2.5%인데 15년 내에 가장 최저치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만큼 위안화를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인이었는데 내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 스프레드는 이 금리차는 미국의 장기물에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조금씩 경제가 정말로 정상화되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장기물이 지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랬을 때는 지금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갔을 때는 위안화가 강한 게 좀 덜하거나 내지는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국의 원화도 조금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원화 강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채산성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 차로 인해서 조금은 원화도 약세로 갈 수 있는 구간은 내년 중반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할인율이 가장 세이프할 때 지금은 가장 12월에 또 연준이 잡아주고 이럴 때 시장은 좀 굉장히 쉬운 아니면 좀 상승을 더 누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렇죠. 코로나의 해죠. 누가 뭐라 그래도. 2020년생은 띠가 코로나 띠라고. 너무 암울한 얘기네요. 슬픈 얘기죠. 원래는 올해가 경자년으로 쥐띠해인데 띠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대중 무역 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약간 훈풍을 좀 수혜를 보고 뭐 허니문까지 보여도 될까요? 이게 허니문이라고 얘기 드린 이유는 처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됐으면은 뭐 계속 또 미스터
텍스란다. 테리프 하면서 관세를 계속 뭐 얘기했을 텐데 바이든이 어쨌든 어제도 보니까 공식적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명을 했던데 네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트러블을 만들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게 이제 허니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관세로 인한 완장질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바이든이 되면 약간 이거는 정상화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대외중 무역이나 내지는 한국의 지수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이었어요. 네. 오바마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셰일가스로 유가가 작살이 났었고 더불어서 반덤핑 관세도 굉장히 많이 때려 먹었던 구간이었거든요. 네. 특히나 리쇼어링이 본격화된 게 사실 오바마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벌써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게 바이 아메리칸이라 그래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돈을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바이든이 됐으니까 대중무역은 이제 또 정상화될 거고 뭐 관세도 이제 낮춰질 거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낙관주의가 지금은 있어요. 네. 지금은 있지만 네. 오히려 재정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수지는 조금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 아니면 내년 중반 이후로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는 백신의 역할 때문에 미국의 특히 민주당 쪽의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악화된 원인이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소위 말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는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결국엔 대중국 견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자국의 거죠. 네. 중산층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네. 트럼프 시대에도 무너졌지만 바이든도 이거를 사실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국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뭐 보호무역주의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뭐랄까 리쇼어링 내지는 어떤 지역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어쩌면 좀 다른 그러니까 WTO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다자주의를 하지만 사실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WTO 체제 안에서 비관세 정책인 반덤핑 관세를 가장 많이 물렸던 시대가 클린턴 때 90년대 그리고 네. 오바마 때 2010년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한번 잘 봐야 된다. 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넉넉히 쓸 수는 없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우리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싸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싸다고 보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내년에 갔을 때 ROE가 개선이 될 가능성은 무지 높습니다. 네. 왜? 올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레벨이 지금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180조를 본다고 합니다. 네.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18년에 물론 지수는 안 좋았지만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어닝이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대비한 한국의 시가총액을 보면 2022년을 땡겨와서 1배를 주고 있어요. 1배 이상을.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할인율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기간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고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지금의 100원이 후내년에는 쓸모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후내년에도 지금의 100원과 비슷한 가치이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대한 한국의 GDP가 2070조 원에 달하는데 그거를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거를 땡겨와서 2,700, 3,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오히려 코로나가 아닌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올라갔을 때는 기간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려 지금은 2022년 걸 땡겨오지만 내년에 갔을 때는 오히려 2022년보다는 야 2021년이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가격은 이미 다 소위 말해서 땡겨놨기 때문에 네. 2,700 이상, 2,800, 2,900, 3,000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라는 퀘션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 바이든도 아직은 허니문 구간이고 중국도 내년 전인되고 있고 12월에 연준도 어떻게든 또 추가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 내후년까지 기대하면서 시장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지금부터 내년 한 1분기까지 시장을 좀 소위 말해서 땡겨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미 좀 시장은 2022년까지 좀 땡겨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당겨왔다. 네. 네. 아직은 금리가 낮고 뭐 유동성 환경도 풍부하고 뭐 달러 가치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뭐 특별한 변수가 도드라지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가던 방향을 가야 네.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연말 연초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 아무래도 가장 좀 턴어라운드라든지 그리고 지금 위안화는 아직은 강세로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로 갔을 때 한국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우리나라 수출에서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구간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시장을 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거든요. 쓸어 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갈 때 오히려 코스피가 못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니까 지수 간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가 갈 때 삼성전자가 갈 때 지수가 갔던 적도 있지만 되려 마이너스가 났던 구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는 좀 채워놓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연말 배당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단순히 배당 수익률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 배당 귀족주라 그래서 왕족주까지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뭐 30년 연속 배당을 계속 올렸던 기업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5년에서 6년 동안 보호무역주의나 내지는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에서도 따박따박 소위 말해서 이익을 내주고 배당을 올렸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배당을 조금은 반도체와 함께 가져간다면 괜찮은 전략일 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배당금이 계속 올라간 기업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LG생활건강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담고 연말 연초장을 상승 리스크, 하방 리스크 다 어쩌면 좀 막을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섹터는 반도체, IT 뭐 네. 이쪽인데 물론 반도체도 구별을 해봐야 되겠고 IT도 구별이 돼야 되겠죠.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조금 내년도에도 업황이 좀 어려울 거라고 네, 보고. 저희는 뭐 IT 내에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뭐 메가캡 반도체 기업이 가장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또 내려가면 뭐 디램보다는 낸드 쪽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 낸드 투자 관련된 중소형주도 또 하나의 어떤 투자 테마는 될 수 있는데 시스템 LSI, 뭐 파운드,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또 많이 네. 해서. 그럼 또 종목 굉장히 너무 많아지거든요. 많아요.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소위 말하는 대장주로서의 가치는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반도체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종호 팀장 말씀하시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쓸어 담습니다. 네. 또 사, 뭐 많이 삽니다. 참 많이도 사는데 560억 지금 계장 후 뭐 오늘 한 50분 지났는데 560억. LG화학도 그냥 뭐 한 300~400억. 뭐 돈이 아니죠.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뭐 고루고루 삽니다. 현대차까지 사고. 자, 기업을 조금 압축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섹터 전략 나왔고 네. 종목 전략이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 건지. 지금 우리나라 실적을 잘 이렇게 분해해 보면 최근에 네. 뭐 어닝 서플라이즈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긴 한데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영업 이익률이 잘 나오는 거죠. 네, OP 마진이 잘 나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가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들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되돌려 얘기하면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디맨드 자체가 지금 막 늘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갔을 때 디맨드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원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내려가면 지금은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들 내지는 서플라이즈를 나와서 상당히 좀 좋은 과한 기대를 갖고 갔던 기업들이 내년 1분기부터는 되려 유가도 올라오고 할인율도 올라가고 즉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섹터를 아니면 종목을 구분해야 되냐면 매출 그로스가 올라가면 아주 좋고 매출 그로스가 못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률 즉 비용을 잘 컨트롤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참 소팅을 해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배당금을 따박따박 올렸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유망 섹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인덱스는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철저히 바텀업 어프로치, 즉 종목별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매출 원가가 잘 관리되는 기업들, 매출액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 이베스트 홈페이지 어디에 나와 예, 있나요? 그러면 종목이 쫙 있습니다. 아, 리스트가 네. 있군요. 네, 이렇게 또 명운을 남겨주시고.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힌트를 잠깐 엿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신중호 투자전략팀장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